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윤대영의 단편소설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을 김민정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올여름 영화관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도시인들이 무더위를 피해 자연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피서를 즐기는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죠. 영화관을 찾고 공연장을 찾는 이른바 문화 바캉스인 셈이죠. 로드무비류의 영화 속 장면처럼 말이죠. 찌누듯한 태양 아래 낯선 이들과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그런 낭만적인 모험은 없어진 걸까요? 길에서 길을 묻고 인생을 묻는 그런 낭만 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문학동네 가을호에 실린 윤대영의 단편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입니다. 먼저 작가 윤대영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요. 제4회 이효석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셨어요. 수상작품이 찔레꽃 기념관인데요. 기쁘시죠?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제가 4월 중순쯤에 제주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왔더니 여기 다 아시다시피 여기 유채꽃이 봄에 많이 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채꽃이 다 질 무렵에 이제 그 들판에 하얗게 찔레꽃들이 많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컸던 고향의 그 찔레꽃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삶의 운명이라고 할까. 예. 제가 글쓰기의 운명. 이런 마침 제주도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글을 쓰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운명성 같은 거 글쓰기에. 예. 그걸 주제로 해서 지난 5월에 썼던 작품입니다. 먼 곳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이주를 하신 건데 그 유배입니까? 망명입니까? 뭡니까? 자발적 유배라고 하면 되겠네. 자발적 유배. 또 그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 문학상의 수상으로 이어졌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바뀌었구나 하는 거 먼저 알려주는 게 개간지 같아요. 문학 개간지들. 그동안 또 지난 계절에 쌓인 작가들 작품을 대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고요. 문학동네 가을호에 윤대영 씨 작품 실려서 이제 먼저 읽은 게 바로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 이런 작품인데요. 이건 어떤 계기로 쓰였고 크게 어떤 생각으로 쓴 얘기인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40대로 접어들었고요. 글쓰기가 한 15년쯤 돼가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서울을 벗어나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나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가.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또 그리고 도시 일상인들 또 현대인들의 그 삶이라고 할까? 네. 그런 것을 스케치하는 기분으로 썼던 거.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이 도시인들, 현대인들의 일상을 스케치하듯한 기분으로 쓰셨다고요? 그래요. 그냥 멈추지 않고 길을 걷는 산의 그 산의 시간을 돈을 주면서까지 사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어떤 산의 낯선이와 거리에서 고함. 먼저 드라마로 이 작품 꾸몄으니까요. 함께 듣고서요. 그리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네, 잠시 기다리시고요. 작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윤대영 씨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1962년 충남 예산 출생으로 90년에 문학사상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학상을 두루 받았죠. 제2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0회 이상문학상, 제43회 현대문학상 등등입니다. 소설집에 은하낚시 통신, 대단히 유명한 작품, 그 밖에 많은 별들이 한 곳으로 흘러갔다, 장편으로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사슴벌레 여자, 미란 등등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네,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날 난 또 걷기로 하고 오후 8시에 집을 나섰다. 배낭에는 500ml짜리 생수와 오이와 당근 1개씩만 집어넣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서 습관대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8시 7분 22초. 단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8시 10분을 가리킨과 동시에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20분쯤 가다 보니 우체국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어젯밤에 쓴 편지를 배낭에서 꺼내 우체통 아가비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것은 내 첫사랑이었던 여자에게 붙이는 편지였다. 중학교 때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만났던 일방적인 짝사랑에 가까웠지만 난 숱한 수소문과 우여곡절 끝에 주소를 알아내 걷기로 한 날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다. 내가 누군지 기억이 나면 연락을 해달라고. 어느 날 목에 잠긴 소리로 연락을 해오는 날이 있겠지. 그가 내게 말을 걸어온 곳은 북쪽으로 약 1시간쯤 걸어갔을 때였다. 그가 머뭇거리며 내 앞을 비스듬히 가로막는 순간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오리라 짐작했다. 아니요. 됐습니다. 실례지만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내줄 수 없을까요? 뭡니까? 그냥 시간을 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팔면 안 되겠습니까? 예? 2시간 정도만 시간을 파십시오. 사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단지 제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 다른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2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는 야심한 시각에 숯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삐끼처럼 집요하게 따라오며 귀가 따갑게 늘어놓았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옷차림이 아주 독특하군요. 카키색 모자에 체크무늬 티셔츠, 청바지에 파란 스니커즈. 거기 등에 맨 거 등산 배낭 맞죠? 하지만 이 더운 밤에 등산을 가는 건 아닐 테고 또 그러기에는 장비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꽤나 말이 많은 사람이군요. 난 길바닥에서 팔아야 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신분증 보여줄까요? 그럼 뭘 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다닙니까? 굳이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익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하시거나 설문지를 받으시려는 모양인데 근처 공원이나 한강 고수부지에 가보시죠. 날이 더워 돗자리 들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봐요. 내가 아무나 붙잡고 이런 줄 아십니까? 선생은 과일 가게나 어물전에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장바구니에 집어넣습니까? 똑같은 상표와 색상의 옷을 고를 때도 신중해지는 게 사람들의 습성이죠. 하물며 사람을 충동적으로 선택하겠어요? 보시다시피 난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쪽에 빌려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더군다나 난 내일 아침까지 계속 걸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걸어야 한다고요? 운동 삼아 걷는 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직업적으로 걷고 있는 건가요? 말하자면 먹고 사는 일과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으니 혼자 떠들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겁니다. 선생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선생은 아침까지 계속 걸어야 한다니까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함께 걷기로 하죠. 그런 다음 난 버스나 택시를 타고 아까 선생과 만났던 곳을 돌아가죠. 그리고 2시간에 해당하는 값은 지불하겠습니다. 1시간에 5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으면 선불로 드리겠습니다. 1시간에 10만 원이면 그리 적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때껏 그래왔듯이 혼자 걷는 게 나을성 싶었다.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에 2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입니다. 자, 이래도 안 되겠어요? 20만 원이라면 내가 소형차 한 대를 팔고 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여기요. 소피에는 이사해드릴까요? 뭐 이서까지야. 사내와 나는 북쪽을 향해 함께 나란히 걷고 있었다. 제 직감에 의하면 말이죠. 괜히 완고해 보이거나 습관적으로 표정을 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심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걸면은 대뜸 공격적으로 반응하죠. 그보다는 차라리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 낫습니다. 평소에 타인과 피해를 주고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처신하죠. 선생은 어떤 타입이냐고요? 글쎄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야간에 도시 한복판을 노새처럼 터벅터벅 걷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까 지하철역 입구에서 내가 말을 걸기 전에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선생은 혼자 중얼거리며 걷고 있더군요. 실은 그 모습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시겠어요? 아니, 이봐요. 그는 편의점 안에 들어갔다. 그 사이 내가 사라질 것을 염려했는지 편의점 유리창을 통해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콜라나 사이다를 사러 오다가 갈증 해소엔 이게 낫겠다 싶어 집어왔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걷는 동안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갑시다. 사내와 나는 재화점과 영계 치킨집과 얼쑤좋다 노래방과 성호 조명기구와 야호 헬스클럽과 파출소와 은행 앞을 차례로 지나쳐갔다. 7월의 밤거리는 아직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정말 가마솥처럼 덥군요. 이렇게 밤새 걷다간 머리털이 다 빠지겠어요. 사내는 양복 상의를 벗어 가방과 겹쳐들었다. 캔맥주 3개를 연달아 마셨으니 더울 수밖에. 하지만 고작해야 30분을 걸었을 따름이다. 간만에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후들거리는군요. 서서히 운동을 시작할 나이인데 질에 엄두가 나지 않아요. 떠돌이 강사처지에 운동을 한다고 돈을 쓰는 건 사치와 다를 바가 없는 일이죠. 그럼 걷거나 뛰면 되지 않습니까? 딱히 돈이 들거나 남다른 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뛰기는 어딜 뛰어요? 선생처럼 매연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을요? 그러느니 차라리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수영을 하겠습니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가령 해변이나 들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하면 매연 냄새는 코에서 사라지죠. 도대체 어느 해변 어느 들판에 이토록 많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습니까? 바닷가에 황량한 들판에 군데군데 신호등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멋지지 않아요? 듣자하니 도를 터득한 모양이로군요. 하긴 도사가 아닌 다음에야 이 더운 밤에 누가 이런 필요없는 짓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물어봐도 됩니까? 혹시 무슨 일을 아시죠? 자동차 회사에 다니죠. 거기 판매 사업부의 영업사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내는 적이 실망한 눈치였다. 이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대학에서는 동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카프카에 매료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문과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 동물학이라는 게 도통 쓰잘데가 없더군요. 다행히 나는 자동차를 무척 좋아합니다.
20살 때까지 주머니에 장난감 자동차를 넣고 다닐 정도였죠. 군에서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거리를 헤매다 어느 날 난 쇼윈도 안에 전시된 검은 승용차를 봤습니다. 번쩍거리는 유선형의 몸매, 미스코리아처럼 어깨에 색들을 두른 자동차를 본 순간 난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성욕을 느꼈습니다. 방금 성욕이라고 했습니까? 자동차라는 건 길들이기에 따라서 얌전한 흑인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미친 조랑말이 될 수도 있어요. 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달콤한 애인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수출 선적을 위해 부두에 수천 대가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질서정연하게 서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야말로 눈부신 광경이죠. 난 내세 자동차로 태어난다고 해도 크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카프카와 자동차라. 그런데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왜 힘들어 걷는 거죠? 오늘 저녁 난 당신한테 파트타임으로 고용된 몸입니다. 앞으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군요. 아, 그렇죠. 사내는 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어쩌면 자신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까 그 지하철역 입구 기억하시죠? 우리가 만났던 곳 말입니다. 실은 금요일 밤마다 내 아내가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를 기해. 예? 지하철역 안으로, 여관 골목으로, 때로는 오락실이나 옷가게 안으로. 네,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죠. 그런 다음 11시가 되면 다시 그 주위에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날 난 금요일마다 아내의 귀가가 늦어진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직장인들이 대개 금요일에 회식을 하거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불려갔다 오도 금요일 밤마다 어김없이 주기적으로 늦는다는 사실을 선생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미행을 나갔다 30분 간격을 두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외출복 차림 그대로 식탁에 앉아 찬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고 있더군요. 얼마나 그로테스크해 보이던지. 그래서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녁도 먹지 않고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난 신경이 곤두서 있던 터라 말없이 밥상을 치우고 욕실로 들어가는 아내를 돌려세우고 대답을 재촉했죠.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요? 왜 이러다니? 그런 걸 꼬치꼬치 다 말해야 하나요? 난 당신의 남편이잖아. 남편이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씩만 올리고 신고는 하지 않은 모양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실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함께 살아왔으니 법적으로 봐도 사실혼의 관계인 거죠. 아내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완벽했습니다. 매사에 너무 꼼꼼하고 완벽해서 불안할 정도였죠. 32살인데도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숭어처럼 몸에 탄력이 넘쳤습니다. 섹스요? 그것은 마치 새파랗게 끓는 바닷속에서 둘이 벌거벗고 테니스를 치는 느낌이죠.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몸 전체가 서서히 해초처럼 풀려졌다가 돌고래로 변해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불가사의한 존재가 내 앞에 불쑥 나타난 거죠? 그걸 왜 나에게 묻고 있는 건가? 애초에 미행할 생각은 없었는데 금요일 밤마다 그녀가 늦길래 어느 날 그녀와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봤죠.
아까 그 지하철역 입구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1년 전에 그녀와 내가 만났던 곳입니다. 그나저나 생수가 좀 남았나요? 나는 생수통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제 막 터널을 빠져나와 호텔과 체육관이 내려다보이는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난 친구 아들의 돌잔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누구신가요? 기억 못하시는군요. 저 해숙이에요. 송해숙.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난 잘 몰라도 댁은 누구시더라? 속히 신분을 밝혀줄래요? 저 남부초등학교 32에 졸업했어요. 제가 3학년 때 선배님은 6학년 일반이었잖아요. 담임은 김추모 선생이었고요. 맞죠? 네, 맞는데요. 저 그때 선배님 무척 좋아했는데 모르고 계셨나 봐요. 왠지 서운한데요? 가을 운동회 때 선배님이 달리기에서 1등 했잖아요. 전 꼴찌였고요. 그랬었나요?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차 한 잔 안 사줄래요? 나야 괜찮지만 너무 늦지 않겠어요? 사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푸른 궁창에서 주먹 많은 사파이어가 세수대야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고 생각하며 난 그녀를 데리고 빨간 돼지라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입술에 하얀 거품을 묻혀가며 아이리시 커피를 마시고 난 마티니를 시켜놓고 이쑤시개에 꽂혀있는 짜릿짠 올리브를 빼먹었습니다. 저 담배 피워도 되죠? 그럼요. 말 놓으세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넥타이가 좀 촌스럽다. 아직 저런. 그럼 밥은 누가 해줘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건 마치 봄날 마루에 놓아둔 사계 그릇 안에 고인 햇살 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난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녀의 입술에 묻은 생크림을 훔쳐보았습니다. 좀 취하네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 눈물만큼의 위스키가 이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들다니. 그녀는 의자에 비스듬히 몸을 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난 완전히 그녀의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죠. 밤이 되면 길에 문들이 떠다녀. 어느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때마다 나 망설이게 돼. 저기 문들이 하트처럼 걸어다니네? 하트는 48장. 오빠도 하트 칠 줄 알아요? 지금 오빠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맞춰볼까요? 산 위엔 달이 뜨고 나뭇가지엔 파랑새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아있죠. 그게 누굴까? 오늘 밤 내 방문을 놓고 해줄래?
망부석처럼 기다리고 있을게. 저 화장실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긴장해서 그런지 아까부터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녀는 달랑 핸드백만 들고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누구한테나 과거는 있게 마련이고 그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선배한테 매달릴 정도로 아주 절박하게 말해요. 그녀와 산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 말인가요? 지금 저더러 컴컴하고 습기 찬 우물바닥에 내려가 살란 말인가요? 그럼 당신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뚜껑을 닫았다가 저녁에 퇴근해서야 열어주겠죠. 우물이란 데는 알다시피 한 번 빠지면 기어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우물에 던져놓고 키운다고 상상해봐요. 아침 저녁으로 생선 토막이나 던져주면서 말이에요. 싫어요. 왜 꼭 그렇게 생각하지? 공동명의로 언덕에 하얀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은 아직도 집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시대 흐름에 맞게 거주 개념으로 의식을 바꿔봐요. 다 같은 집인데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전세 내 살고 있단 말인가? 알다시피 전세 기한은 부동산 임대차법에 의거 2년밖에 안 돼. 그런가요? 그거 꽤 긴 세월이네요. 달력기 24장.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왜 아니겠어요? 저는 월세를 살았는데. 그날 이후 그녀의 금요일 밤 외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핸드백에서 콤팩트를 꺼내 화장을 손보고 근처의 옷가게나 커피숍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7월인데 벌써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었군요. 고추잠자리도 날아다니고요. 가랑비가 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전에 내가 걸어서 일주했던 섬의 해안도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했듯이 난 항상 다른 장소, 다른 풍경을 떠올리며 걷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있긴 했어요? 전에 남쪽에 있는 섬을 걸어서 일주한 적이 있거든요. 전체 해안선의 길이가 253k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앞뒤에서 걷고 있더군요. 자전거를 타거나 여럿이 함께 걷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독 보행을 하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어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눈여겨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묵묵히 걷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기관지가 안 좋아요. 저기 공원이 보이는데 거기서 좀 쉬었다 가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안 되겠어요. 물도 더 사야겠고요. 네, 그럽시다. 남자와 나는 나란히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만하면 사정은 알겠는데 왜 굳이 사람들한테서 시간을 사는 거죠? 나로서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탈감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녀가 사라진 다음 난 곧잘 진공 상태에 빠집니다. 뇌물은 진공의 유리관 속에 갇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투명한 벽을 두드리는 심정 말입니다. 그쯤 되면은 모든 게 가상의 현실처럼 보이죠.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거는 것은 일종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나도 현실의 일원이며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감각을 찾으려면 타인의 시간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녀는 어느덧 내 주림이 돼 있었어요. 그녀가 사라지는 3시간 동안 300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긴 허수의 시간을 나는 그녀가 다시 현실에 등장할 때까지 다른 사람의 현실을 빌려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의 요구에 선선히 응하던가요? 정신병자 취급당하기 일쑤죠. 그래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은 적당한 상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걷는 일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겉으론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걷고 나면 또 다른 내가 길끝에 마중 나와 있음을 보게 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었던 걸까? 카프카가 되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자동차 세일즈맨은 되지 않았으리라.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인생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녕 사라진 것일까? 여보. 아니, 그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오늘 월차 냈어. 밤늦게나 돌아올 거야. 오늘은 좀 먼 길을 유턴해서 돌아올 생각이거든. 집으로 돌아오긴 해요? 이 세상에 집 말고 내가 돌아올 것이 어디 있겠어.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할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저녁마다 집이 그리워 그토록 길을 쓰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집이 아니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대답을 듣기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내 근무 성적을 참작해봐. 아, 그래요. 당신은 다른 남자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남편이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내 심정 어떤 줄 알아요? 당신이 배낭 메고 나갈 때마다 나 버림받은 기분 든다고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난 그저 좀 걷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내 말을 믿어준다면 정말이지 변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나이쯤 되면 다들 한 가지쯤의 취미는 갖게 마련이라고. 혹시 당신 무슨 말 못할 고민이나 나한테 무슨 불만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지 못해서 혼자 속으로 삭히느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불만이라니. 그렇지 않아. 당신처럼 냄새가 좋은 여자가 또 있을까? 냄새라고요? 당신의 그 모든 사소한 움직임, 아이를 바라볼 때 거룩한 눈빛,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잠든 처연한 옆모습, 항상 정갈한 밥상,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면서 부르는 당신의 아침 노래, 알맞게 살이 오른 더없이 부드러운 당신의 무릎.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신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야. 좋아요. 대신 올여름에 나도 휴가 보내줘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어울려서 홀가분하게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고 싶어요. 나 결혼한 후에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잖아요. 좋아. 그런데 수다스런 여고 동창들이 아니라 이왕이면 혼자서 다녀오도록 해봐. 에? 그게 더 홀가분하지 않을까? 그해 난 여름 휴가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섬을 일주했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의 휴가가 시작됐다. 여보세요? 잤어요?
애는? 벌써 잠들었지. 밥은요? 하루 세끼 잘 챙겨 먹고 있어. 어디야? 설악산 밑에 척산온천 여간방. 지금 뭐 해? 뭐 텔레비전 보면서 과자 먹고 또 맥주도 마시고. 좋아? 당신 나하고 헤어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이를테면 모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무슨 프로 보다가 전화했어? 목소리까지 변했군. 농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면 지금 그게 종일 육아와 가사노동에 시달린 남편한테 할 말이야? 여행을 간다더니 이 열대야의 온천에 들어앉아 드라마를 쓰고 있구만. 연애할 때처럼 호텔바에 가서 좋아하는 칵테일도 마시고 그 밑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내려가서 춤도 추란 말이야. 여보. 그래서 나하고 헤어지고 싶단 얘기야? 그럼 그렇게 해줄래요? 그 말에 넘어갈 내가 아니었다. 절대로 안 돼. 당신만한 여자를 이 남한 땅 어디 가서 또 찾아내겠어? 자꾸만 그런 말 하면 아예 뒤주 속에다 가둬놓고 살 거야. 말투가 별로 진실처럼 들리지가 않는데요. 진실보다는 사실에 가까워. 피곤할 텐데 그만 쉬어. 집에서처럼 드르렁드르렁 코 골지 말고 말이야. 사랑해. 그 후 아내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라뇨? 선생이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설 때마다 더 이상 이해를 제기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괴롭디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네. 걷기 전엔 잘 몰랐어요. 걷다가 알았죠. 무슨 뜻이죠?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내가 몹시 그리워지더군요. 내 아내이기 전에 단 하나의 갸륵한 타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그만 미어집디다. 대처럼 아무나 붙잡고 엉엉 울고 싶어집디다. 누구한테나 생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해서 실망했나요? 아니요. 왠지 가슴이 뭉클한데요. 11시가 지나면서 거리엔 사람의 그림자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고 내 몸도 서서히 가벼워지고 있었다. 처음 2-3시간은 나 역시도 걷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신발 뒤축에 깃털을 단 느낌이 찾아온다. 어디까지 갈 작정이죠? 목적지는 딱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중요하죠. 아니, 근데 당신 그만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동거인이 지하철역 입구에 나타났을 텐데요. 이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맥주를 마셨더니. 그가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난 벤치에 놓아둔 그의 가방을 열고 주머니에 들어있던 돈을 꺼내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 전에 걸음을 서둘렀다. 이제야말로 더 이상 사내와 동행할 이유가 없었다. 저기요. 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설마 아침까지 따라올 생각은 아니겠죠? 에휴, 곧 꺼져줄 테니 그리 재촉하지 마십시오. 정작 중요한 대답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죠? 걷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유 말입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냥 걸을 뿐이죠.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새벽 난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에 퍼런 이끼가 두툼하게 끼어있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생선 비늘로 뒤덮여 있더군요. 그게 눈에 보이더란 말인가요? 네, 보입니다. 끔찍하군요.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들이 이따금씩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았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게 되면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야릇한 웃음을 주고받으며 각자 가던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다. 금요일 밤마다 3시간씩 사라지는 여자. 어쩌면 그 여자도 내가 거리에서 마주친 그런 낯익은 존재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면서 어느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사내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동거인한테서 방금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비록 늦었지만은 통성명이라도 하고 헤어질까요? 생뚱맞게 뭘 그런 짓을. 알겠습니다. 배가 무척 고프군요. 빨리 돌아가 밥부터 먹어야겠습니다. 부디 멋진 밤이 되길 바랍니다. 폴 맥카트니의 굿나잇 투나잇을 들으면서 오늘 밤 그녀와 격렬한 사랑을 나누시길. 네. 그가 어둠 속에서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고 웃었다. 그러다 문득 교문 안쪽의 컴컴한 운동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밤의 운동장에서 혼자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짧게 쳐올린 머리에 흰 띠를 이마에 두르고 있었다.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나약한 놈들은 퇴제해야 한다고. 씨발, 국가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때맞춰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사내가 돌연 흙하고 돌에 얻어맞은 소리를 내더니 어린애처럼 울상이 되어 나를 돌아보았다. 그가 날 부르고 있어. 그가 날 부르고 있어. 사내는 교회가 있는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교회 앞 어둑한 계단에 다다른 사내가 발을 멈추더니 한동안 유령처럼 나를 돌아보았다. 그 사이에 머리에 흰띠를 두른 사내가 운동장을 달리며 외치는 소리가 귀에 날아왔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교회 앞에 서 있던 사내가 빨려들듯 교회 안으로 사라졌다. 난 배낭을 주스르고 아침녘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 동쪽으로 길을 틀어 걷기 시작했다. 네, 작품 잘 감상하셨습니까? 어디론가 끊임없이 걸어야만 하는 나, 자동차 판매인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마다 사라지는 그 나를 쫓아가는 사내의 이 동거인, 아내, 또 초등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는 어떤 절박한 사내, 예, 그로테스크하게 얽혀있는 현대인의 자화성처럼 보입니다. 윤대냉 씨? 예.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예. 이 끊임없이 걸어야만 하는 숙명처럼 걸 느끼는 그 절박한 주인공 나의 이 걷는 이유, 그게 뭘지 말이에요. 작가 입으로 통해서 직접 듣고도 싶고요. 그게 혹시 이 작가의 글쓰기와 비슷한 동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소설에서는 그 걷는 행위 또 걷기를 하는 그 사내가 주요한 어떤 인물과 모티프로 나옵니다. 저는 그 걷는 행위를 그 일상과 맞서서 도시의 그 혼잡한 일상 그리고 고단한 일상과 맞서서
자기만의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 모티프로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글쓰기하고 같은 점이 있다면 고독과 맞서는 어떤 내구력을 기르고 혼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독과 맞서는 내구력. 저도 필요한 것 같고 말이에요. 이 걷는 것과 유사한 행위로 취미 활동을 한다 할지 하여튼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참 할 일 없어 보이는 일에 집요하게 몰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요. 작품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는 걸, 각자에게 전달되는 걸 느꼈는데 말이죠. 이 제주도 자발적 유배를 하셔갖고 작품 많이 쓰고 계시겠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올 1월에 일본 동북부를 취재하고 왔어요. 네. 이제 눈에 관한 눈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고 싶어가지고 1월과 2월에 걸쳐서 일본을 여행하고 왔는데 일본에서 초고를 대충 써왔고요. 네. 그것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제목은 눈의 여행자라고 일단 붙여놨는데 그것이 정리가 다 끝나서 아마 가을쯤에 장편 소설로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장편이 곧 나오겠군요. 예. 그리고 오늘 작품도 몇 개 더 모아서 단편으로 엮였으면 좋겠는데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이제 4번째 창작집을 출간할 또 예정이고요. 예, 역시 작품집으로 만나는 작가 소식이 제일 반갑거든요. 제주도에서 즐거운 생활 보내시기 바라면서 말이죠. 예. 그 고독과 맞선 내구력을 많은 사람에게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좀 걷고 싶다 하는 충동 느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겠고요. 또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좋겠지만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걷는 거 말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휴일입니다. 운동화끈 질끈 매고 어디든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문득 바닷가에 황량한 들판에 군데군데 신호등이 서 있는 멋진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갑수였습니다. 출연 홍시호, 김수중, 함수정, 김지선, 곽윤상. 음악 심윤희, 효과 강성범, 심연파, 노동걸, 기술 이흥규.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윤대명의 단편소설 낯선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을 김민정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